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인사이트 정혁진입니다. 한 주간의 글로벌 이슈를 몰아보는 주간 글로벌 인사이트 11월 마지막 주 글로벌 키워드입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3년이) 다 돼가니까 전쟁도 끝날 때가 되었다 싶었는데 이제는 미사일 사거리로 새로운 국면이 펼쳐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미사일 사거리가 우러 전쟁에 얼마나 중요한지 도움 말씀 주실 분으로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님 나와 계십니다. 실장님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금까지는 미국하고 영국이 미사일 사용을 승인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장거리 미사일 사용을 공식적으로 승인한 이유, 그 배경은 뭐가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10월 중순부터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용병 형태로 파병하는 게 계속 이제 언론에 보도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네. 우리 이제 국가정보원에서도 이제 몇천 명이 어떤 형식으로 가서 어디에서 지금 훈련을 받고 있는지까지 다 이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이 이 사실을 확인하고 하는 데는 이제 상당히 꽤 그 신중한 태도로 접근을 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그 이후로도 계속 이제 보도 나오는 것이 이제 인원 문제 몇 명 정도가 갔을 거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들은 보병 전술, 드론 운용 전술, 포병 전술 이것을 받고 있다는 것이 계속 보도가 됐거든요. 드디어 이제 그 11월 초에 들어서면서 이 북한군이 쿠르스크 주 전투에 직접적으로 이제 개입을 해서 그 전투가 있을 거다. 네네. 이런 이제 보도가 계속 나오고 그것을 이제 미국이 확인하면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러시아에 대한 미사일 제한 조치 그것을 이제 해제 줌으로써 미사일 그러니까 러시아 본토를 때릴 수 있는 미사일을 사격을 했고 바로 이어서 영국제 스톰 섀도우 이것도 이제 순항 미사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까지도 바로 합세해서 쿠르스크 주를 공격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네. 그럼 요번에 이제 사용된 그 미사일이 장거리 미사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에이테킴스인데 많이 들어봤는데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네, 이제 에이테킴스라고 하는 것은요, 그 1980년대에 미국이 소련을 이제 타겟으로 해가지고 로키드 마틴에서 이제 개발한 그런 미사일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사용된 것은 걸프전 때 한번 사용이 됐고, 그리고 이제 이라크전 때 사용이 됐습니다. 그때도 이제 굉장히 많이 사용된 건 아니고요. 이라크전 때도 한 30발. 30기 정도 사용이 됐고 걸프전 때도 한 40기 정도가 사용이 됐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탄도탄 미사일인데 사거리가 한 300km 정도 나가죠. 300km 요. 그리고 이제 네네. 한 발에 한 20억 원 정도 되니까 네네. 뭐 만만한 비용은 아닙니다. 네네. 크게 보면은 탄두가 두 종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300km 정도로 날아가서 폭탄 속에 폭탄이 들어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자탄이 우산처럼 확 펼쳐지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데 이것을 접촉탄이라고 그러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이 탄약이 펼쳐지면서 그 안에 자탄이 한 900개 정도가 되는데 그것이 이제 이렇게 확 퍼져가지고 목표물을 때리게 되면 이게 이제 축구장 면적이 한 4배 정도 네네. 그것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어마어마하네요. 그런 게 이제 하나가 있고요. 네네. 하나는 단일 탄두죠. 단일 이거는 탄두. 이제 접속탄이 아니고 단일 네네. 탄두인데 이것은 한 500파운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 킬로그램으로 따지면 한 230kg 네네. 그램 뭐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될 텐데 이것은 주로 대형 구조물을 파괴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게 미국에서 에이테킴스를 러시아 땅으로 쐈을 때 하나는 이게 지하 통신 시설로 갔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지하 통신 시설로 간 것은 아마 이게 두 번째 탄두 그러니까 단일 탄두로 아마 바로 가서 대형 구조물을 때렸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북한군이 주둔해 있는 곳으로 알려진 그 주둔지를 때린 것은 아마 첫 번째 탄두 네네. 좌탄이 이제 확 펼쳐지는 네. 그것을 때리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00명씩이나 죽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거리 미사일 사용이 지금까지 전황과는 달리 앞으로 어떤 영향을 이 우러 전쟁에 미칠 수 있을까요? 굉장히 확정 가능성이 있죠. 확전 가능성. 네, 확정 네네.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것이 이제 사거리가 300km 이상이 나가니까 바로 전선에 있는 서로 상대방을 죽이는 데 사용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주로 이제 상대방의
그 전쟁 잠재력, 그러니까 그 전쟁 잠재력이라고 하는 것이 뭐 군 비행장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지휘소일 수도 있고, 보급 기지일 수도 있고, 탄약고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네네.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때리게 될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선에 있는 적보다는 오히려 전쟁의 잠재력을 이렇게 파괴하는 데 사용이 될 거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네네. 러시아는 사실상 뭐 이거하고 관계없이 계속해서 그 전에도 이렇게 미사일들을 다양한 미사일들을 자기 마음대로 쏘았잖아요.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본토로 그걸 쏘지 못하도록 이렇게 어떻게 보면 손발을 묶어 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네네. 그걸 이제 풀어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보면 어떤 기회가 생기는 거죠. 저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잠재력을 때려서 그것이 이제 러시아 군을 더 보강하는데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으니까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요, 아마 이것이 결정적으로 전쟁에 또는 이 전투 상황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다. 네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그러면 다행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 영국뿐만 아니라 프랑스도 미사일 사거리 확대에 동조한 것 같아요. 그 바로 프랑스 외무장관이 프랑스가 제공한 장거리 미사일에 대한 족쇄 해제를 시사했다고요. 네, 아마 지난주 토요일이죠. 아마 바로 이 프랑스 외무부 장관이 BBC하고 인터뷰를 한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이제 다양한 말씀들을 하셨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가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크라이나의 지원에 대해서는 한계가 없다. 네. 그래서 이게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공동으로 생산하고 있는 게 스톰 섀도우, 그러니까 영국 말로는 스톰 섀도우고 프랑스 말로는 스칼프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건 네. 이제 지원해주겠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파병 여부 있잖아요. 그럼 프랑스군 파병할 거냐? 그것도 네. 열려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파병까지요? 그렇죠. 그것도 열려 있다라고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이 러시아가 1km씩 전진할수록 유럽엔 1km씩 위협을 받고 있는 거다. 네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제 지원을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상 오늘이 26일이잖아요. 네네. 오늘 유럽에서는 어떤 일이 있느냐면 우크라이나하고 나토하고 긴급 그 회의가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이 회의가 나토에서 이제 개최가 되면 나토가 어떤 이제 단일한 목소리를 내게 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나토가 단일한 목소리를 내는 대신에 오히려 영국이나 또는 프랑스나 스페인이나 이태리나 이런 유럽의 강대국들이 어떤 개별적인 목소리를 내서 어떤 지원을 한다든지 참전 여부를 얘기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겠는가, 저는 네. 그렇게 봅니다. 글쎄요, 이제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침공했던 역사가 생각이 나는데, 그런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자기 국경을 넘어서 이렇게 막 미사일이 날아오면 그거 굉장히 기분이 나쁠 뿐만 아니라 가만히 있을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은데 러시아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 에이테킴스하고 스톰 섀도우를 이제 발사를 하니까 바로 러시아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했죠. 그게 바로 오레스니크라고 하는 미사일인데요. 이 미사일의 특징을 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마 이해에 도움이 될 겁니다. 첫째, 네네. 이제 이 미사일은 중거리 미사일이에요. 중거리요. 중거리 미사일은 사거리 3,000에서 5,500km 정도 나가는 거거든요. 네네. 두 번째는 이 미사일은 극초음속 미사일입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속도가 마 5 이상을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오레스니크는 마 10을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극초음속 미사일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은 탄도미사일은 이렇게 올라갔다가 포물선을 그리면서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극초음속 미사일은 그게 아니고요. 요게 미사일이 올려지고 난 뒤에 이 극초음속 미사일이 발사가 되면은 이게 변칙 기동을 했다가 나중에 목표 지점에 도달하게 되면은 굉장히 위로 치솟았다가 아주 급 강화하거든요. 그때의 속도가 마 10이거든요. 마 10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요격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네네. 세 번째 특징은 이 미사일은 그 다탄두 미사일입니다. 그래서 다탄두라고 하는 것은 탄두 안에 작은 새끼 탄두들이 이렇게 몇 개씩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 오레시니크를 개암나무라고 얘기하는 것도 개암나무 열매 보면은 한 가지 속에 몇 개가 아주 그냥 도토리처럼 몰려 있잖아요. 개암나무를 잘 몰라서. 예, 예. 네, 그것을 이제 오레시니크를 이제 개암나무라고 네네. 그러는데 바로 그 열매를 보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발사한 것도 보면 제가 볼 때는 이제 떨어지는 영상을 봤을 때는 6발 정도 떨어진 것 여섯 같아요. 발이요? 네네. 그러면은 한 탄두 속에 6개의 조그만 탄두들이 있어서 그것이 각계
목표물을 찾아가지고 가서 때린다는 거거든요. 네네. 이것을 이제 전문 용어로 MIRV라고 얘기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가서 때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요. 네 번째는 이제 이 미사일이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는 이 미사일이 떨어졌을 때 우크라이나는 이게 ICBM이라고 그랬어요. 네네. 그런데 푸틴 대통령이 그 다음날 무슨 소리냐, 이게 ICBM이 아니고 내가 오래 쓰니까 이거 신형 이게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한 거다. 그런데 이번에는 여기에다가 핵탄두는 탑재하지 않았다. 딱 그 소리였거든요. 그 말의 의미는 여기 네. 핵탄두 탑재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협박이네요. 그렇죠. 그렇기 네네. 때문에 이런 네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발사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협박이라고 하는 바로 그 부분인데 이 3,000에서 5,500km 정도의 사거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럽 전체가 다 타격권 안에 들어갑니다. 아. 그러니까 유럽에 대한 어떤 그 공포, 어떤 유럽에 대한 압박 뭐 이런 것들이 이 속에 포함이 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네. 그런데 중요한 건 역시 우리나라인데 우리나라가 미국과 영국으로부터 이러한 장거리 미사일 허용에 대해서 사전에 통보를 받았다라고 해요. 이런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나라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예, 아마 그 스톰 섀도우의 발사 부분에 대해서 영국으로부터 이제 통보를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에이테킴스를 이제 발사한다, 허용해줬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미국이 나토도 이제 알려주고 뭐 우리나라는 직접적으로 이제 관련이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알려준 거죠. 근데 한국은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취하고 있는 것은 변함없는 일관된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상황을 봐가면서 단계별로 대응하겠다. 그게 첫 번째예요. 네네. 두 번째는 국제사회와 연대해서 대응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번 주 내로 오늘이 화요일이니까요. 이번 주 내로 러시아의 특별사절단이 한국에 올 겁니다. 그러면은 그 특별사절단으로부터 무슨 얘기를 아마 들을 거예요. 그리고 듣고 나면 우리 한국 정부가 최종적으로는 트럼프 당선인 척, 특히 이제 왈처라고 하는 국가안보 보좌관으로 내정된 사람하고 아마 물밑 접촉을 통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공감대를 가진 상태에서 결정을 하지 않겠는가 그런 네네.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지금 윤석열 정부가 취하고 있는 정책은 무슨 상황에 따라서 계속 바뀐 것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단계별로 대응하겠다는 그 원칙을 가지고 국제사회와 협조해서 우리가 어떻게 취할 것인가 하는 그 조치를 정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일관성을 가지고 계속 그런 정책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런데 제 기억에는 우리나라도 미사일 지침이 있어가지고 미사일 사거리 제한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도 그렇습니까? 아니죠. 지금은 이제 지금은? 없어졌는데요. 1978년도에 대한민국이 백곰이라는 미사일을 발사를 했어요. 네네. 이게 이제 뭐 북한은 뭐 그때 생각도 못하는 그런 미사일이고 그 놀란 나라가 몇 나라가 있습니다. 우선 이제 미국이 놀랬고 북한이 놀랬고 한국 사람이 놀랬어요. 네. 한국 사람은 우리나라가 언제 이렇게 미사일을 쐈지 이렇게 우리도 놀랬고. 놀랐습니까? 그렇죠. 네네. 북한도 이제 놀래죠. 우리는 생각도 못하고 있는데 미사일을 쐈어? 네. 그런데 정작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왜 놀랬냐면 아니 그런 기술도 없는 나라가 어떻게 저걸 내 모르게 미사일을 쐈을까?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에 대해서 나중에 알아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받은 미사일을 역설계해가지고 그걸 만든 거거든요. 네네. 그럼 이게 기술의 문제가 또 걸리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때 사실상 미사일 지침이라고 하는 거 네네. 1979년도에 한국 스스로가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선언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사거리는 180kg만 180km만 나가고 네네. 이게 180km만 나가고 거기에 탄두 무게는 300kg만 하겠다. 네네. 그 정도만 이제 서로 합의가 됐다가 그게 1차 개정, 2차 개정, 3차 개정을 이제 거치면서 사거리가 300km로 늘어나고 800km로 늘어나고 네네. 탄두 중량도 처음에는 있다가 점점 이제 다 없어졌죠. 네네. 그래서 이게 2021년도 6월 달에 그때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이에요. 네네. 트럼프 대통령 그때에 6월 달에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미사일 지침을 해제를 했죠. 그래서 우리 한국이 이 미사일은 현무 계열이라고 해요. 네. 현무 1, 2, 3, 4, 5까지 갔는데 현무 1은 시험용이었고요. 이제 주로 탄도 미사일은 현무 2, 4, 5고요. 네네. 순항 미사일은 현무 3입니다. 네네. 그래서 탄도 미사일은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면서 오는 거고 이제 속도는 굉장히 빠른 거고 순항 미사일은 아주
그 어떤 지점을 정밀하게 이제 타격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디까지 발전을 했냐면 우리가 뭐 300km, 500km, 1000km, 1500km, 3000km까지 지금 나가게 됐고요. 네네. 특히 이제 해무5 같은 경우에는 10월 1일 날 국군의 날 이렇게 기념식을 유심히 보신 분들은 우리 그 엄청나게 큰 그 이 미사일이 개걸음 하듯이 이렇게 움직이는 걸 아마 보셨을 네네. 텐데 네네. 구축 18륜짜리인데 이게 탄두 무게가 8톤입니다. 8톤. 그러면은 탄두 무게하고 사거리를 그냥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면 네네. 8톤이 300km로 날아가거든요. 네네. 그러면 4톤으로 줄이면 600km로 날아가겠죠. 그렇겠죠. 2톤으로 줄이면 네네. 이게 이제 톤수를 앞에 탄두 무게를 줄이면 줄일수록 우리는 훨씬 더 많이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네. 한국도 거의 뭐 ICBM급을 이제는 확보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럼 이제 우리나라 그 미사일 기술도 대단하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렇죠. 이런 식으로 사거리 제한이 풀렸으면 이른바 K 방산에도 아주 영향이 클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이게 사거리 제한이 풀린 거하고 네네. 수출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하고는 달라요. 네. 왜 그러냐면 사거리 제한은 이제 우리 한국에서 다 풀렸지만 이걸 수출할 때는 300km 이내로 제한되도록 돼 있는 것이 MTCR이라는 레짐이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 MTCR이라고 하는 그 규정 속에 보면 이것이 미사일 테크놀로지 컨트롤 레짐이래. 그러니까 미사일 기술 통제 레짐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 300km 이상을 못 나가게 그러니까 그보다 작은 거는 수출할 수 있도록 돼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폴란드에 수출할 때 천무라고 네네. 하는 것은 그래서 사거리 290km짜리만 보냈어요. 300이 안 되게. 그렇죠. 네네. 그런데 지금 어디서 이제 이걸 풀어달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아랍에미레이트하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거 사거리 좀 늘려서 풀어달라. 그 네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MTCR 규정 중에서 이게 이제 사거리가 300km가 넘더라도 그것이 대량 살상 무기에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게 사거리가 300km를 늘어도 수출할 수도 돼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올해 8월 달에 우리 국가안보회의에서 이걸 결정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수출하는 것도 좀 여유롭게 사거리를 늘려서 수출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네. 아마 앞으로도 수출은 꽤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지요. 네, 알겠습니다. 우러 전쟁 추이 앞으로도 글로벌 인사이트에서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님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실장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만삼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사흘은 춥고 나흘은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린다는 겨울철 신조어인데요. 우리나라뿐만 아니죠. 이 무렵 대기질 악화로 매년 고통받는 인도 지역에 대해 이명욱 연세대학교 환경공해연구소 교수님과 말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셨습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수도 뉴델리가 위치한 인도의 북부 그리고 인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죠. 파키스탄이 말 그대로 살인적인 스모그에 뒤덮여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도의 이제 곡창 지대인데요. 펀자브나 뭐 하리아나주와 같은 곳들이 대부분 다 이제 우리도 예전에 그랬습니다만 이제 네네. 벼와 같은 것들을 태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태워지면서 결국 매연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는 그런 일들이 우선 첫 번째 벌어지게 되겠고요. 네네. 지금 겨울로 접어들기 때문에 도시가 난방을 대부분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연료가 굉장히 저급하기 때문에 네네. 석탄이나 목탄 연료들을 주로 사용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생기고 네네. 산업화는 굉장히 또 급속도로 빠르게 진행이 되는 상태이다 보니까 자동차가 급격히 늘어나서 자동차 배기가스가 또 그만 거기에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어지는데 네네. 통계를 보면 지금 인도에서 사용되는 1년의 경유 사용량이 지금 1천억 리터가 넘는 정도로 굉장한 양들이 지금 현재 사용이 되고 있다고 그러고요. 네. 또 겨울에 빛의 축제라고 그러는 디왈디라는 축제가 이루어지는데 네. 이때 인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폭죽을 터뜨린답니다. 근데 이 폭죽은 사실은 먼지나 바리움 등의 화학 물질들을 굉장히 많이 함유하고 있는 성분이다 보니까 네. 이것들이 오염원으로서 일단 작용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기상 상태가 좀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바람이 굉장히 미약한 상태. 그러다 보니까 오염 물질들이 주변으로 퍼져나가지 못하는 일들이 생기고요. 또 한 가지는 강수량이 굉장히 줄어드는 상황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염 물질들은 그 인도 시내 안에 인도 안에서 거의 머물러 있는
상황들이다 보니까 오염원은 늘고 거기서 기상 상태는 확산시켜주지 못하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져서 현재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상황이 인도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인도 북부 대기질은 수치로 봤을 때 도대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기 오염 물질에 대한 여러 가지 물질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지수를 만들었습니다. 네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쓰고 있는 것이 에어 퀄리티 인덱스라고 하는 AQI 지수와 같은 것들인데요. AQI. 예, 네. 이 지수의 의미는 뭐냐면 대기 오염 물질 중에서도 PM2.5라고 그러는 크기가 작은 먼지의 농도, 그다음에 PM10이라는 오염 물질의 농도, 그리고 오존이라는 물질의 농도, 그리고 질소산화물의 농도, 황산화물의 농도, 이 5가지의 물질의 농도를 종합을 해서 지수로 점수화를 한 것들입니다. 네네. 그래서 대기오염 지수라고 표현하는 것이 점수가 높으면 대기오염 물질의 상태가 아주 나쁘다는 의미를 갖고, 점수가 낮으면 대기오염 물질의 농도가 낮아서 현재 사람들이 활동하기에 좋다라는 의미를 갖는 것들이라서 네네. 이 대부분의 관측은 지상에서 이제 측정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상 위에서 위성 관측이 대부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위성에서 밑으로 쏜 빛에 의한 것들을 근거로 해서 탁도로 변환시켜서 계산하는 그런 방식들을 적용하다 보니까 네네.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그 인도의 AQI 지수가 500이 넘어가는 500이 넘어간다. 수준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되나요? 현재 요 비슷한 시기로 따지면 한 55 그러면 정도이니까 우리나라보다 한 10배 된다는 이야기네요. 오염 네네. 물질의 농도의 상태가 네. 한 10배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서 네.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금 PM2.5라는 초미세먼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는데, 뉴델리의 관측소에서 측정된 값이 최대 농도로 1117 마이크로암 퍼 큐빅미터가 측정된 값이 확인이 됐습니다. 네네. 이 1117이라는 숫자는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는 없는 값이고, 우리나라가 미세먼지 대란이 일어났을 때가 보통 100에서 200 사이 정도의 네. 그 초미세먼지 농도를 나타냈었던 걸로 따지면 네네. 그 당시에 거의 뭐 한 다섯 여섯 배 정도로 나쁜 상태이다 보니까 AP통신 같은 경우에는 현재의 대기 상태로 인도에 대한 인구로 계산했을 때 연간 한 100만 명 정도는 대기오염 때문에 사망을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월드뱅크에서 발표한 자료로는 현재 뉴델리에 거주하고 있는 그 주민들의 수명은 대략 대기오염 때문에 한 8.5년 정도 네. 감소가 되고 있고, 파키스탄인 경우는 한 4.3년 정도가 감소가 될 정도로 대기오염이 심각하게 건강에 영향을 주고 있는 상태라고 이 지수와 같은 것들로서 판단이 가능해진다고 보입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초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이 가장 심각한 도시 100개를 꼽아봤더니 그중에 무려 99개, 99개가 아시아 지역에 몰려 있다라고 하고, 그중에서도 인도에 무려 83군데가 몰려 있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결국 조금 전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도가 인구도 많지만 그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인도가 경제 성장률이 지금 굉장히 빠르지 않습니까? 그걸로 인한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밖에 없겠네요. 네, 우리나라가 이제 뭐 경제 성장률이 2.5%에서 이번에 2.1% 굉장히 좀 하향 조정이 될 수밖에 없는 정도였지만, 네네. 인도의 경제 성장률을 지금 현재 7% 정도로 7%.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쓴다라는 네네. 얘기가 되기 때문에 네네. 일차적으로 산업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네. 현재 공장이나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할 수밖에 없는 산업단지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라는 첫 번째의 속성이 있고, 네네. 두 번째, 이 산업단지가 운영이 되려면 결국 전기 사용량이 늘어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전기에 의존을 할 수 있는 형태가 화력 발전에 대부분 다 그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고, 그거는 석탄에 의한 화력 발전을 하다 보니까 그로 인한 대기오염 물질의 발생량이 급격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들이고요. 또 한 가지 이렇게 산업화가 급속도로 진행이 된다면 결국 물류 이동에 대한 부분들이 또 뒤따르고, 사람들도 역시 많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자동차의 운행량이 급격히 늘어나는데, 그렇죠. 자동차의 상태가 그리 좋은 저공해 자동차가 아닌 대부분 다 내연기관의 형태이고, 특히나 요사이 SUV 등등에 대한 것들이 인도에서도 급격히 지금 현재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갖고 있다 보니까 네네. 대부분은 다 경유 자동차가 늘고 있다라는 디젤을 많이 쓴다는 얘기네요. 네. 그런데 2012년에 우리나라에서 미세먼지 대란이 일어났던 이유도 사실은 2012년에 WHO 산하의 IARC에서 그러니까
디젤 내연기관으로부터 배출되는 배출 물질에 대한 것들을 1급 발암 물질이라고 정의를 승급을 시키면서부터 그게 우리나라도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미세먼지 대란이 일어났던 건데 네네. 현재는 인도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자동차들이 경유 차량 쪽으로 많이 전환이 되어지고 늘고 있는 현상들이 관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산업의 급격한 증가, 발전에 대한 증가, 그리고 자동차 등에 대한 것들이 증가되면서 대기오염 물질을 발생시키는 오염원들이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를 갖고 있는 것들이 바로 인도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연료 체계의 문제,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석탄 연료나 목탄계 연료를 주 연료로 쓰고 있는 인도의 입장에서는 급격한 대기오염이 증가되는 현상들을 막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문제점들이 있고, 여기에 특히 이제 또 한 가지 최근에 문제점으로 부각되어지는 것이 결국 기후 변화, 지구 온난화라는 현상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에서 온도가 높아지거나 그로 인해서 급격한 여러 가지의 기상 이변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결국 바람을 굉장히 줄인다거나 급격히 강우량이 줄어드는 등등의 현상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대기오염이 줄어들 수 있는 기상 현상들이 악화되어가는 일들이 많이 벌어져서 이러한 대기오염이 지속적으로 장기간 발생하는 현상들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아마 가장 현재의 상태를 표현하는데 정확한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 우리나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먼저 개선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우리나라도 대기질이 좀 나아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떤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우선 뭐 미세먼지 대란이 제일 우선 첫 번째 큰 문제였고요. 그래서 2019년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특별법이라는 것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5년간 우리나라에서 미세먼지 특별법을 통해서 환경부만이 아니라 전 부처가 다 협조해서 각 부처의 미세먼지를 줄이는 행위들에 대한 것들을 지속적으로 현재 진행을 시키고 있어서 1단계가 끝나는 25년 2월 14일 이후에 다시 2단계로 연장을 해서 29년까지 현재 이제 미세먼지에 대한 것들을 관리하는 것으로서 정부에서 1차적으로 정했고요. 네네. 두 번째, 2019년부터 시작해서 매 겨울마다 미세먼지 특별 계절관리제라는 것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2월부터 이년 3월까지에 대한 기간 동안에 이 기간이 특히 이제 우리가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량이 많아지고요. 네네. 기상현상으로서는 확산이 나빠지는 시기이고, 특히나 중국 쪽에서 내려오는 편서풍 계열의 바람이 부는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외 유입량도 많고 국내 배출량도 많고 자연현상은 확산이 좋지 않은 시기. 그래서 이 시기를 미세먼지를 계절별로 관리하자고 해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 네네. 이게 올해가 6차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6차. 네네. 6번째 이제 대기오염 물질들을 줄여나가는 일, 특히 이제 미세먼지에 대한 것들을 줄이는 일들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상당 부분에 대한 것들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되어졌지만, 네네. 작년 PM 2.5가 우리나라 평균치가 18 마이크로암프 큐빅미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연평균 기준은 현재 15 마이크로암프 큐빅미터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기준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정도 수준에 그치고 있어서 네. 아직도 많이 줄인 것은 사실이나 갈 길이 아직도 멀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는 게 아마 우리나라의 현 상태를 가장 대변해 주는 정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음껏 숨 쉴 권리, 경제 발전의 그늘에 가려져서는 안 되겠죠.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이명욱 연세대학교 환경공해연구소 교수님이셨습니다. 교수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11월 마지막 주 글로벌 인사이트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